안녕하십니까.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HN 테크놀로지 서비스에서 네이버 프로모션 이벤트에 대해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을 했었고, 네이버 지도 쪽에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 구축 웹 플랫폼을 개발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이때 처음 접했는데, 오늘은 그런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SK 플래닛으로 옮겨와서 데이터 서비스 개발팀에서 실업 스토어 통계와 그리고 OK 캐시백 실업 같은 곳에 이제 통합 공통 마케팅을 이제 어떤 사람한테 전달해야 되는지 타겟팅하고 딜리버리하는 그런 공통 모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뭐고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건지 살펴보고 예제와 사례를 통해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대상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나 써보긴 써봤는데 그냥 샘플 예제 코드만 복사해 와서 이렇게 붙여넣어가지고 그냥 해결에 급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자 이런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문할 때 카운터에다가 계산을 하고 계산이 완료가 되면은 주방으로 달려가가지고 커피 만들어주세요 하고선 주방장한테 말한 다음에 커피를 받아내진 않잖아요. 보통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죠. 카운터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계산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서 내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카운터는 주방으로 커피 제작 주문이 들어가고 커피가 다 되면은 자리에 앉아있는 나한테 알림이 와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비동기적으로 가서 커피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커피를 주문을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의아하실 텐데, 바로 커피 계산 제작이 한 트랜잭션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트랜잭션으로 커피 제작 주문과 계산과 제작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되어야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공되어서 사용자는 이렇게 내부적인 상황을, 통신 상황을 몰라야지 이제 편하게 커피 주문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도 이런 통합 시스템을 자주 목격하고 겪고 있습니다. 현장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 통합 조회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특정 사용자가 우리의 이 마일리지 통합 조회 서버로 뭐 카페에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뭐 빵집에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아니면 항공사에 내 포인트가 얼마 있는지, 이렇게 각각의 가맹점들마다 포인트 조회 요청을 하면은 우리 서버는 알아서 그것을 사용자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서버입니다. 물론 그림과 같이 아까 그 커피처럼 우리 서버한테 이제 조회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쪽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서 안내한 다음에 카페 서버로 가서 직접 받아내진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통합 마일리지 조회 서버로 오면은 카페 포인트를 조회했으면은 카페에다가 우리가 가서 물어본 다음에 HTTP REST API 통신이나 뭐 다른 통신 기법을 통해서 각각에 맞는 그런 가맹점들의 서버에 찔러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오는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개발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내부적인 통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겉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을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통합 마일리지 조회 서버가 각각의 가맹점들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 기술들은 REST API, 뭐 TCP, JMS, AMQP 같은 여러 통신 기술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서버 간의 통신 기술 중에서 HTTP 통신
하는 것을 한번 개발을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ESTful API 통신을 먼저 자카르타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한번 개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카르타 HTTP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에 먼저 API URL과 HTTP 클라이언트 인스턴스를 준비한 뒤에 이런 식으로 준비한 뒤에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execute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그 RESTful API 콜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 오브젝트를 받아내서 바이어트 어레이로 받아내서 그것을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게 오브젝트를 반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HTTP 통신에 관한 이런 HTTP 클라이언트나 뭐 get 메소드 같은 그런 HTTP 통신에 관한 인스턴스들을 개발자가 직접 알아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도 REST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EST 템플릿으로 이제 그 HTTP 통신을 이제 하면은 그 우리가 콜할 API의 URL과 REST 템플릿 오브젝트나 빈을 준비한 뒤에 이런 식으로 get for object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그 REST API를 호출하면은 별다른 그런 바이터리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별다른 변환 없이 바로 그냥 오브젝트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한 가지 방법이 더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의 이 핵심, 오늘 알고자 할 그 주제인데요.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HTTP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HTTP 통신을 할 경우에는 먼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ML로 이제 설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채널을 먼저 선언을 한 뒤에 HTTP 통신을 할 게이트웨이를 이렇게 XML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 통신을 할 그 인터페이스를 개발자가 미리 만든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서 게이트웨이에다가 이제 그 주입을 시켜주면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은 알아서 이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HTTP 통신 프록시 게이트웨이 프록시 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HTTP 통신을 하는 그런 코드들이 다 프록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간편히 이 게이트웨이 우리가 그 지정한 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DI만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HTTP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앞에 해결 방법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의 이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HTTP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도 물론 내부적으로 그 REST 템플릿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REST 템플릿을 통신하는 그런 프록시 빈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개발자는 그런 REST 템플릿의 사용 방법을 몰라도 그냥 간단한 XML 설정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가 지정한 인터페이스로 HTTP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 기술에 대해 시스템 통합에 대한 이론인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을 집대성한 구현체들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설정만으로도 이런 집대성한 구현체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은 HTTP 말고도 다른 송수신 기술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것들이 이제 메시징 기반으로 통신을 한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메시징 기반 이 통신의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많은 개발자들은 이런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방식으로 크게 추상을 시켜보면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서버 간의 파일로 그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시스템 통합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그 서버와 서버 간에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두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주고받고자 할 데이터를 거기다가 한다던가 아니면은 타겟 서버에서 원격 프로시저의 기능을 노출해서 다른 서버에서는 이 동기적으로 이 원격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동기적인 방식으로 이제 호출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여기서
메시징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징이 뭔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메시징을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신뢰할 만한 통신 기술들을 하나를 이제 선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HTTP라면은 그런 통신 기술을 선정을 해서 메시지라는 이제 데이터 구조를 통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송수신 방법론을 말합니다. 마치 실생활에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로 이제 누구한테 이제 보내면은 그 사람은 알림이 왔다는 거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비동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방식을 그 몇몇 선구자들은 이거를 주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구자들은 그런 메시징 송수신 방법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해서 이런 기법들을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이론을 정립을 해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다이어그램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 이론을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이라는 이론으로 정립을 하였습니다. 이런 패턴을 구현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아파치 카멜과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파치 카멜에 대해서는 그 전혀 언급을 안 할 건데요. 그 이따가 뒤에 조금이라도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왜 하필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인가를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은 XML이나 자바 DSL을 이용한 간편한 그런 송수신 기술들을 그 기술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항상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잖아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익숙한 DI들을 그대로 여기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송수신에 관한 다양한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EIP 패턴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 인티그레이션 패턴을 통해서 구현했다는 것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 주목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두 번째 익숙한 환경인 스프링 프레임워크 방법론을 따랐기 때문에 이미 구축된 스프링 환경에 쉽게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뭔 말인지도 알겠고 앞서 말한 상황 그런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나름의 노하우를 통해서 잘 개발을 해놨는데 굳이 내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써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과 같이 이미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환경에 애써 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밀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면은 비동기 통신 그리고 비접속 작업을 같은 이제 페일오버 같은 그런 메시징 통신 기법이 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다 프레임워크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이것을 입맛에 맞아 이거 사용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써보고 싶은데 과연 퍼포먼스가 잘 나올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스프링 MVC를 써보고 싶은데 과연 퍼포먼스가 잘 나올까라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의 HTTP 그 게이트웨이도 내부적으로는 REST 템플릿을 사용하는데 퍼포먼스 측면을 보자는 것은 REST 템플릿으로 통신하는 게 과연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지를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측면보다는 메시징 기반 통신 기법이 우리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맞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배경 지식들을 이해를 한 다음에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치 카멜에 비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뭐가 좋은지를 요약해달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파치 카멜도 스프링 인티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EIP 패턴을 구현한 그런 구현체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ML이나 자바 DSL로 설정을 하면서 이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설정 방식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파치 카멜을 제가 써본 거는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미리 그냥 자료를 준비해놔서 저보다 더 많이 써봤던 선구자들의 도움을 빌어서 이 링크를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구글 트렌드에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과 아파치 카멜을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아파치 카멜이고요.
빨간색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인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직접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파치 카멜에 대한 그런 그 세계 지도별 아파치 카멜을 어디서 사용하는지 그런 걸 살펴보면은 아파치 카멜이 인도와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치 카멜도 무시를 못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뭐 하는 건지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더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의 구조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은 보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처음 커밋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2015년 4월까지도 활발하게 유지 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할 때는 메시지와 파이프, 필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란 전송할 데이터가 담긴 래퍼 클래스를 말하며 파이프는 이런 메시지 오브젝트를 주고받기 위한 통로, 창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필터는 그 메시지를 파이프를 통해 서로 주고받기 위한 최종 관문,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라기보다 최종 관문이라는 게 더 맞겠네요. 그래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서는 파이프와 필터라는 단어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채널과 엔드 포인트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HTTP 게이트웨이는 이 엔드 포인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와 채널과 엔드 포인트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의 3대 메인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자유자재로 시스템 통합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메인 컴포넌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샌드 서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엔드 포인트 안에도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들로 이제 다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 3대 메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란 아까 설명했다시피 목적지로 수발신할 데이터의 래퍼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헤더와 페이로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더에는 메시지의 아이디나 메시지 파기 일시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으며 페이로드 부분에는 실제로 전송하고자 할 포조 데이터가 이제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제네릭 메시지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뉴 인스턴스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메시지 빌더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메시지로 만들고자 할 페이로드를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 빌더 패턴을 통해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 오브젝트를 직접 만드는 일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추후 메시지 엔드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시지 채널이라는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 채널은 여기 그림이 너무 하얘서 뒤가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고 여기 밑에가 이제 메시지 엔드 포인트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와 엔드 포인트 사이에 위치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받기 위한 중간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채널은 이렇게 가장 최상위인 메시지 채널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폴러블 채널과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 계열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폴러블 채널 구현체는 이렇게 이 계열의 채널로 이제 메시지를 샌드를 했을 때 메시지를 임시 버퍼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로 이제 샌드를 했을 경우에는 메시지를 임시 저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폴러블 채널 계열은 이제 폴링 방식의 주기적인 폴링 방식으로 메시지를 요청을 해서 받아내고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은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이 채널로 메시지가 들어오면 깨어나서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폴러블 채널의 대표적인 채널로는 Q 채널이 있고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의 대표적인 채널로는 다이렉트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 외에도 이 채널이 1대1 전송 용도인지 1대 다 전송 용도인지에 따라서 채널이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인 다이렉트 채널은 그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 계열이긴 하지만 1대1 전송 용도로 이벤트 드리븐 방식의 그런 채널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채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채널만 단독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커피 오더 매니저를 통해서 메시지 채널로 통해서 커피 주문을 하는 그런 주문 제작을 한 예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미리 다 작성을 해서 GitHub에 올려놨고요. 우리는 한번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 오더 매니저에서 여러 개의 그런 모듈들에다가 메시지를 전송을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publish subscribable 채널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XML을 설정할 경우에는 이런 파서에 의해서 publish subscribable 채널로 빈 타입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빈 타입으로 클래스 빈 인스턴스화가 진행이 되고 커피 오더 매니저에서 조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을 DI 받아가지고 샌드 메서드에다가 파라미터로 커피 이름을 통해서 이제 샌드 메서드를 날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채널을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모든 메이커들이 다 깨어나서 커피 이름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채널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거를 만약에 메이커 1에서는 아메리카노만 커피를 받고 싶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그냥 메이커 1에서 그냥 if 아메리카노 내가 처리하고 아니면은 처리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메이커 1, 2, 3가 외부 서버에 있을 경우에는 이 메시지 채널을 외부에서 뭐 DI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컴포넌트가 바로 메시지 엔드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포인트라 이제 앞서 살펴본 그런 메시지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송수신하기 위한 컴포넌트 기술이 담겨 있는 컴포넌트들이나 그리고 외부에서 받아서 어떤 채널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지 그런 필터링, 라우터 같은 메시지 채널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구현한 컴포넌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좀 지루하실 텐데요. 메시지 채널을 보내려면 일단 채널을 이렇게 XML로 설정을 하면은 다이렉트 채널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다이렉트 채널로 그 채널 빈이 결정이 돼서 그 채널을 DR을 받은 다음에 메시지를 만들고 그 채널에 샌드 메서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샌드를 하면은 그 채널로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 채널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컴포넌트들에서 이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저런 채널과 메시지 생성, 메시지 빌더와 같은 그런 코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 관련 코드를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메시징 프레임워크에 상당히 커플링한 작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채널, 게이트웨이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아까 그 상황을 그대로 게이트웨이를 풀어보자면은 채널을 똑같이 선언한 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부분에다가 우리가 개발한 인터페이스로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샌드 메서드로 이제 이 채널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게이트웨이만 DI 받아서 우리가 지정한 메소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제 메시지 몰텍스트가 아닌 포조를 샌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메시지 프레임워크에 종속된 개발 과정들이 이 게이트웨이를 쓰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메시지를 받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될지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받을 메시지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메소드를 지정한 다음에 그 리플라이 채널로 어떤 채널에서 메시지가 들어올 건지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소드에 리턴 타입으로 이 스트링을 지정하면은 이 스트링이라는 페이로드로 받게 되고, 만약에 퓨처라는 타입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이 퓨처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처리 로직만 작성해 주면은 비동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리플라이 채널이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 경우일 때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설정은 저기 채널 하고선 그 하위에 속의 엘리먼트로 Q 엘리먼트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기 Q 채널입니다.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블 채널 경우에 때는 이 게이트웨이 방법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서비스 액티베이터입니다. 서비스 액티베이터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뒤에 인풋 채널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그런 채널을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채널로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정한 저 빈을 통해서 메시지 처리를 여기서 할 거다라고 지정을 하면은 이것을 서비스 액티베이터를 DI 받을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 설정만 해두면은 저 채널로 메시지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저 빈의 메소드가 호출되어서 그 메시지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앞에 채널 종속적인 문제는 이 서비스 액티베이터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이트웨이와 서비스 액티베이터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와 채널을 이제 연결을 해서 게이트웨이 메소드만 호출하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고, 반대로 서비스 액티베이터와 채널을 연결하면은 서비스 액티베이터에 연결된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을 타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외부와 이렇게 내부적으로 한 건 되는데 외부와 통신을 하려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상황에서 구른 부분들이 이제 외부 시스템인데요. 아까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채널 어댑터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메시지 채널에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만 그 어댑터만 연결을 해주면은 게이트웨이로 외부로 보낼 수가 있고 서비스 액티베이터로 외부에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에서 지원하는 그런 외부 송수신 기술로는 HTTP나 뭐 JMS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카프카도 추가가 됐죠. 근데 아직 카프카는 저는 살펴보지 못해서요.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한번 TCP 통신을 하는 것을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직접 라이브 코딩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TCP 통신을 해서 메시지를 이제 받는 거를 먼저 TCP로 통해서 메시지 받는 거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려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채널이 필요합니다. 채널을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받는 거를 먼저 채널을 이제 먼저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받을 거니까 우리가 아까 받을 때 서비스 액티베이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비스 액티베이터를 선언해 줍니다. 아이디 지정을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이 서비스 액티베이터에다가 채널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인풋 채널을 연결해줘서 이 채널을 연결한 다음에 이 서비스 액티베이터에서 그 처리할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빈을 여기다 연결을 해줍니다. TCP 메시지 프린터라는 빈의 메소드로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에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에 처리를 할 비즈니스 로직을 여기다가 짜주시면 됩니다. TCP 통신이기 때문에 바이트 아무런 설정 안 했을 경우에는 바이트 어레이로 페이로드를 받게 됩니다. 바이트 어레이로 페이로드를 파라미터로 지정해 줍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하는 로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페이로드 이렇게 해서 서비스 액티베이터가 준비가 됐고 여기에다가 TCP랑 이제 통신을 할 그런 엔드 포인트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보내는 거는 인바운드 채널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CP 인바운드 채널 어댑터를 이렇게 하고 이 인바운드 채널 어댑터에다가 우리가 채널을 연결을 해줘야지만이 이제 외부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TCP 통신을 할 커넥션 팩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커넥션 팩토리는 이제 TCP 메시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서버 모드로 동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TCP 서버 팩토리, 커넥션 팩토리를 만든 다음에 타입으로는 서버 모드, 포트는 뭐 의미를 지정하고 뭐 NIO 방식으로 그 TCP 통신을 뭐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using NIO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설정만 해주면은 TCP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만 이렇게 인스턴스화 하면은 알아서 내부적으로 이제 빈들이 생성이 되고 빈 팩토리에서 생성이 되고 알아서 인티그레이션 관련 컴포넌트들이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4001번 포트로 TCP 메시지를 받을 리스닝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TCP 메시지를 한번 터미널에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넷으로 이제 이 TCP 그 리시버로 이제 연결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헬로 월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TCP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내려면은 TCP send를 해보겠습니다. 뒤에 코드 잘 보이시나요? 마찬가지로 보낼 때에도 채널이 필요합니다. 일단 채널을 뭐든지 인티그레이션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채널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채널을 아까 마찬가지로 선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렉트 채널을 선언한 다음에 이 채널로 메시지를 보낼 거니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저희가 아까 게이트웨이를 쓴다 그랬잖아요. 일반 게이트웨이를 선언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뭐 TCP send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를 쓰려면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지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지정하고 TCP send 뭐 TCP send 게이트웨이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어떤 메소드로 TCP 통신할 건지 void send message 그래서 문자열을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체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게이트웨이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채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디폴트 리퀘스트 채널을 이 어트리뷰터를 통해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준비는 다 했으니까 외부로 보낼 준비를 이제 하면 됩니다. 우리는 TCP 메시지를 TCP 방식으로 보낼 거니까 TCP 받는 건 인바운드니까 보내는 건 아웃바운드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이제 외부로 보내는 게 채널 어댑터 말고도 게이트웨이로도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이트웨이 TCP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이트웨이도 마찬가지로 채널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채널을 연결을 해주고 커넥션 팩토리도 얘도 마찬가지로 그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 팩토리를 통해서 TCP 통신이 그 이루어지기 때문에 TCP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모드로 이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와 반대로 클라이언트 어느 호스트랑 할 건지 정해주고 몇 번 포트를 할 건지 포트를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테스트를 할 때 메인 메소드에서 요 TCP 샌드 게이트웨이만 DI 받아가지고 얘에 걸려있는 이 인터페이스에 샌드 메소드만 호출하면은 바로 TCP 메시지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 시간상 미리 개발을 해놔서 주적 처리해놨고요. 지금 제가 뭐 오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오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아까 그 리시버 창을 보면은 헬로 월드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TCP 통신하는 것을 인티그레이션으로 한번 간편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고 받고 하는 거 외에도 메시지 엔드포인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를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만 필터링해서 받을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엔드포인트로 그 개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에 맞게 이걸 쓰시면 되고요. 네. 시간 관계상 그 외의 나머지 엔드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의 그 좀 더 연습을 위한 예제와 응용 사례를 한번 그 실제 사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습을 하기 위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예제를 하나 짜볼 건데요. 그냥 심플 인티그레이션 엑서사이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냐 살펴보면은 요 스프링 생산자 서버로 그 send JMS라는 HTTP 리퀘스트가 왔을 경우에 얘와 관련이 있는 스프링 소비자 서버로 JMS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그 인바운드 하거나 아니면은 send node.js라는 그런 URL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node.js로 HTTP REST 템플릿 API 콜을 하는 그런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제는 제가 나중에 기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만 보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 아까 그 데이터 그림에서 그림들을 미리 개발을 해놔서 그 AWS에다가 다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저쪽 왼쪽 끝에 있는 게 스프링 소비자 서버고요. 저길로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양옆에 이 두 가지 그 소비자 서버로 스프링 소비자 서버입니다. 양옆에가.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JMS 그 아웃바운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JMS를 통신하려면은 이 스프링 생산자 서버와 소비자 서버 사이에 메시지 큐를 그 더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선언이 아니라 구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메시지 큐 구축까지는 제가 설명 안 하고 미리 메시지 큐 서버가 이 사이에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 생산자 서버에다가 JMS 요청을 겟 요청을 날리면은 그 스프링 소비자 서버에서 JMS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샌들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200원 떨어졌는데 여기 헬로우라고 받았네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얘만 받고 지금 얘는 안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 액티브 MQ에다가 별다른 설정이 없으면은 얘를 바라보고 있는 이 메시지 큐를 바라보고 있는 그 JMS 그 아웃바운더들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 번을 출하면은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 예제는 그 GitHub에 추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에 이제 HTTP REST로 통신하는 것은 아까 다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루한 발표가 거의 막바지 다 달았는데요. 이게 따가워서 이거 바꾸겠습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적용 사례를 살펴볼 건데요. 제가 여기 SK 플래닛에 오기 전에 저는 이제 NTS에서 그 네이버 지도에 서비스될 파노라마 이미지에 대해서 그 처리하는 부분을 그 유지 보수를 제가 맡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처리하는 각각의 서버들의 그런 운영자가 직접 각각 접속해가지고 파노라마 이미지 번호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은 걔가 자동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어떤 처리를 해서 이미지 저장소에다가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일일이 이걸 다 파일을 각각 서버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입력하는 게 엄청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많은 해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내부 회의를 통해서 스프링 배치와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해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싶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과 배치를 썼냐면은 이미지 번호 파일을 각각의 서버마다 이렇게 접속하는 것을 그냥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제 밀어 넣으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고 있는 마스터 서버가 그 번호를 읽어와서 메시지 큐에다가 액티브MQ 같은 메시지 큐에다가 담아두면은 이 메시지 큐를 바라보고 있는 각각 슬레이브 서버들이 깨어나서 알아서 자동으로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개발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과 배치를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적이 저 마스터 서버에서 그 이미지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중앙 제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큐를 읽려고 하는데 마스터에서 이제 작업 중지하면은 이제 슬레이브들에서 자동으로 작업 중지가 되거나 그 자동이 아니라 슬레이브에서 JMS를 통해서 파노라마 이미지 번호를 읽어갔을 때 그 읽어가서 이미지 어떤 처리를 하는 도중에 슬레이브 서버들이 이제 스케일 아웃하게 이제 그 추가가 되면은 뭐 이거 배치를 껐다 필요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이제 그 추가된 슬레이브 서버가
이미지 처리하는 그런 과정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레이버 서버들은 중복된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받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영자가 일일이 서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구현하는 데에는 이 스프링 배치 중에서도 리버트 청킹이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스프링 배치를 이제 하시면 알겠지만 잡에는 리더와 라이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리더 부분에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파노라마 번호를 읽어오면은 그거를 JMS 그 메시지 큐에다가 담아두면은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슬레이브 라이터들이 하나씩 가져가서 그렇게 그 파노라마 이미지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 스프링 1, 2013년도 스프링 1에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스프링 인티그레이션과 뭐 다른 여러 기술들을 접목하여 대용량 처리를 극복한 사례를 발표한 게 있었더라고요. 이거는 현 관계상 제가 다 파악도 못하고 해서 돌아가셔서 보시라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앞에 내용들을 보고선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한번 써볼까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쓰기 전에 일단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이 모든 그런 시스템 통합을 해결해주는 은총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요구사항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퍼포먼스, 효율성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써서 오버 엔지니어링 돼서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적정 기술인지를 따져볼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인티그레이션을 쓰기 전에는 공부를 먼저 배경 지식과 이거를 제대로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검증을 하신 다음에 써보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